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8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합빌딩에 계속 속속 대선 주자들의 캠프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합빌딩에는 한동훈 캠프가 지금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장관, 또 홍준표 시장, 홍준표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유정복 시장, 유정복 후보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뉴스엔진 스튜디오도 대합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제가 윤석만평부터 먼저 예고해드리면, 윤석만평 시간에는 왜 한동훈이 찐 보수인가? 왜 한동훈이 진짜 보수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친중이다, 좌파다 하는 이런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를 말로만 친중 좌파 아니다라고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팩트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로서 상대방의 허황된 주장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만평 시간에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 그런 거짓 뉴스를 팩트로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게시판에 올릴 거니까 그거를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는, 한동훈이 이기는 10가지 이유라는 표를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렸고,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죠. 그 내용 어제도 많이 퍼뜨려 주셨는데 오늘도 여러 군데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만평 시간에 이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최민우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최민우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쓴 칼럼이고요. 누가 무정치 상태를 끝낼까입니다. 자, 무정치 상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릴 때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그 비상계엄을 촉발하게 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다수당으로서의 횡포도 문제다. 똑같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이 썼습니다. 최 부장이 쓴 글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3년은 그야말로 정치 증발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정치를 혐오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정치도 외면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여당과의 정치도 외면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이 문제를 자초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총선 직후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말을 이 기사에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은 정치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 있다. 두루뭉술하게 회색 지대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식이 강하다. 야당과 협상을 해서 주고받는 걸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설령 탄핵을 당할지라도 말이다. 이재명, 조국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로 간주한다. 아무리 야당 대표라도 대화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맞습니다. 이재명, 조국 범죄자죠. 조국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이재명 대표는 전과 사범이고 지금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과 사범을 저질렀고 지금은 범죄 혐의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어준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득표 차이는 27만 표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30만 표가 차이가 안 납니다. 채.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마 0.7%포인트 차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까스로 간신히 이겼어요. 자,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이고 12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0.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만큼 비슷한 숫자의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 개인은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대화를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대표로 뽑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과 대화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국민과 이야기를 하라는 뜻이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싫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까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되죠. 대통령은 진보의 대통령도 보수의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웠더라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정치가 실종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비극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정치 실종의 시대를 분석하는 언론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는 지금 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자, 대통령이 탄핵되는 어떤 참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가 한 번 더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의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안개가 껴있는 농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 짙은 안개가 쫙 껴있어요. 시계 제로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언론들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됐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개헌 얘기도 나오고 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제가 그 20년 그 기자 생활했었던 또 논설위원으로 오래 있었던 제 입장에서 업계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 말고는 기사 쓸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제일 지금 관심사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누가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할 거냐인데 아직 경선 출마 이렇게 대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며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런 기사로 분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거부권 탄핵, 죽어야 사는 시대에 갈 곳 잃은 정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야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 문영배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고 요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하지만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 얘기 자주 했죠. 87 헌법에 있는 정신을 무너뜨렸다. 절제 정치를 무너뜨렸다. 대통령이든 거대 야당이든 법률에 있는 권한이라 그래서 그거를 다 쓰라는 게 아니다. 그거를 절제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면서 협의를 이끌어온 것이 한국 정치의 핵심인데 그 절제를 하지 않고 막 폭주했다는 거죠. 그게 한동훈 대표의 문제의식이고 지적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도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자유주의의 원칙. 자유주의의 원칙은 내 의견만큼 상대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수의 결정,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서 배제된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게 정말 자유주의 원칙이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들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역대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30번이나 탄핵 시도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25번의 거부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너무나도 큰 잘못이에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럼 이재명은?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파면이 됐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정치 실종 이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클리어 됐어요. 그러면 그 반대축에 있었던 이재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김어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BBK 문제, 뭐 다스 이런 거 할 때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그럼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말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뭐 대화의 말미엔 그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재명은 누가 심판할 겁니까? 그럼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무죄 유죄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 3심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 12개의 혐의 받고 있는 것들 아마 일반 국민 같았으면 뭐 한 개의 혐의만 가지고 재판을 받아도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왕과 같이 재판 뭐 증인 부르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을 자기를 아버지로 떠받드는 그 일극 체제의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사법부가 저렇게 제때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결정도 판결도 빨리 못 내리고 한다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윤석열 이재명이 그렇게 싸우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려 놨는데 좋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어요.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왜? 둘이서 그냥 엄청 서로 죽일 듯이 싸워서 한국 정치를 이렇게 실종 상태로 몰아갔다. 한 명은 그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럼 다른 한 명도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법원의 선고로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선고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선고가 아니라 선거로 이겨야 합니다. 자, UFC에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데이나 화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격투기 선수예요. 그 격투기 선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선수는 진짜 프로는 심판의 결정에 따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결정이 나기 전에 판정승 이런 거 하기 전에 경기장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심판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결정에 맡기지 말라. 그 전에 경기장에서 끝내야 한다. 왜? 심판의 결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판결 보십시오. 1심 판결하고 정반대로 2심 결과가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고무줄 판결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데이나 화이트처럼 무대 위에서 끝내야 됩니다. 선고가 아니고 선거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정치 실종의 시대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리적 내전을 불렀다. 계층 고착이 부른 분열의 시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불평등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은 정치적 양극화를 낳습니다. 조셉 스티글리츠라는 매우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대가는 무엇이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정치는 포퓰리즘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지지 못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선동해서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산층이 두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아담 쉐보로스키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산층이 필요하다. 이건 실증적으로 증명된 명제입니다. 증명된 가설이에요. 증명된 가설이니까 이제는 명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1인당 GDP가 돼야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정말 하루하루 빠듯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념, 자유주의, 평등, 이런 민주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된다.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 너무 진이 빠져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게 항아리 모양으로 두터워지고, 서민들도 뭐 언제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의지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시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시대를 만들고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동시 접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7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동료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이따가 윤석만평 시간에 한동훈이 왜 진짜 보수인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친구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재구속, 김건희 특검, 내란 공범 수사, 적폐청산 시즌2 예고. 누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에 씌워서 국민의힘을 보내겠다는 거죠. 적폐청산하듯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죠? 그렇죠. 조기 대선 프레임을 벌써부터 씌우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야, 니들은 내란 정당이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 과정에서,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아무리 막 이렇게 열심히 공약을 얘기하고 뭐 좋은 뜻을 말하더라도 언론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얼굴 보이고 막 구속된 거 막 사진 보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 그래서 뭐 검찰, 뭐 경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토라인에 막 서고 그런 모습 보이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경선 이런 것들이 집중을 받겠습니까? 집중받기 어렵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경선에 재뿌리는 겁니다. 그 프레임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사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라고 하고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하고 포토라인 세우겠다고 하고 뭐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면 그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마치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상계엄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뭐 내란 정당 얘기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 갖다가만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냥 뭐 이게 선거는 해보라 말합니다. 자, 지금 1800명이 넘는 우리 동시 접속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모르는 분들한테 정말 널리 확산하고 퍼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동훈 대표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보수,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십시오. 12월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여러분 그때 녹취록 다 들어보셨죠? 그 온갖 스모와 온갖 비난과 뭐 물병까지 던져가면서 받아야 했던 그 지탄, 그거를 다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킬 때도 총선 출마하지 말라고, 총선 출마하지 않는 걸로 전제하고 비상대책위원장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총선 출마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은 것이 패착이다.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뭘 몰라서 배지를 안 달았다. 그런 식의 비판과 비난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였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1년 동안 꾹 참고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책 쓰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걸 물어보고 그걸 답하면서 책에 담겨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였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달랐을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이면 총선 출마를 했어야지. 비례대표나 아니면은 뭐 강남 지역구라도 그거를 안 한 거는 이건 당신이 너무 건방진 거야. 당신이 너무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비난과 비판, 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물론 나도 출마를 않겠다고 생각은 했었어. 왜? 내가 출마를 하지 않아야 명분이 생기니까. 내가 출마를 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희생과 어떤 대의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 본인도 어차피 불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혼자 갖고 있는 것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야, 너 출마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책에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파테이마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파테이마토스.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영웅은 비극을 겪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영웅으로, 시대의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그게 파테이마토스거든요.
시련과 고난을 통한 깨달음. 자, 동시접촉 사주가 오늘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빨리빨리 들어서 3,000명, 4,000명 갑시다. 그게 한동훈 대표를 돕는 길입니다. 그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주십시오. 한 대표에게 큰 힘이 돼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내란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뿐이다. 그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비상계엄 탄핵 내란 동조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죠? 뭐 한동훈 대표 외에는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원래는 그 이쪽에 있었는데 3월 달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자기는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라 탄핵 소추를 해보자는 얘기였다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카테고리로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이 있는 카드 다 꺼낸다. 그죠? 있는 카드 다 꺼낸다 해가지고 지금 대선 경선에 누가 나오냐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네요. 이정현 전 대표 참 제가 그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한나라당 시절에 한나라당 출입 기자였을 때 이정현 선배하고 참 많이 그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분도 보수 정당에서는 나름 그 큰 업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이잖아요. 그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 분이에요. 전남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보는 이름이라 제가 반가워서 과거의 인연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출마 선언 예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곧 출마를 할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아직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 제일 먼저 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많이 보였죠. 네, 홍준표 시장, 저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 되게 유쾌하고 뭐 또 같이 있으면 이렇게 재밌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좋아하는 것과는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해야 되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곧 출마 선언할 예정이고, 오세훈 시장도 출마 선언 예정이고, 네, 유승민, 유정복,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철우 지사가 그 전에 아주 창의적인 상상력이 진한 말을 했었죠. 대통령한테 각하라고 부르자고. 뭐 무슨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장관은 뭐 출마 검토되어 있는데 검토는 아니죠. 뭐 여기 이미 대합 빌딩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초읽기에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곧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시겠죠. 출마 가능성 거론되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아마 한덕수 대행은 그냥 자천은 아닌 것 같고 타천으로 그냥 얘기가 나오는데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본인이 이 선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신 분이고, 한덕수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정세 파악에 능하고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특정 정파와 이념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쭉 여러 정권이 계속 바뀌었지만 매 정권마다 실세를 하셨잖아요. 네, 매 정권마다 요직을 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정권에서. 이야기는 어떤 특정 이념과 그런 거에 치우쳐 있거나 뭐 모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장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경선에 누가 나오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답정너죠. 정답은 있죠. 우리 뉴스엔진 정답은 없지만 대선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정답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확산시켜 주시죠.